오늘은 각계각층에서 연일 발표하고 있는 것이 있죠. 시국선언문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이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4가지 정도로 집약적으로 항목화해서 정리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시국선언문의 공통적인 내용 특성 중에 하나는 한 대통령의 인성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흥미롭게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어저께 천주교 사제단 1400명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의 그 제목이 어째서 인간이 이 모양인가 이런 제목을 달았거든요. 이것도 어떤 저질의 비난 수준의 목소리라기보다는 한 그릇된 인간의 행태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한탄 그리고 절망감이 그 표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요. 역대의 어떤 정권에서 나온 시국선언문에서도 이런 그 인간적인 자질, 그 언어 표현의 태도라든가 행동적인 특성이 평균치 이하를 밑돌고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민심이 집약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어제까지 해서 서울대까지 포함해서 60여 개 대학 이상이죠. 8,000명 이상의 대학 교수들이 곳곳에서 참여를 했고, 보수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이른바 그 TK 지역, 대구 경북 지방에서도 변호인 단체, 지식인 집단들이 모여서 시국선언을 한 것을 보면은 이 시국선언문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나 당파성을 초월해서 정말 나라가, 우리 사회가 정말 위기에 도달했다는 그 위기의식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내게 된 집단지성의 목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의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공적 언어의 표현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국선언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너무 사과를 가까이 대놓고 보면 그게 사과인 줄 모르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 사회 현실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바로 하나의 지침이 되고 새로운 전환점에 하나의 중요한 힌트와 암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제가 이번에 특히 주목해 보는 것은 연세대학교의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구약성서의 구절을 이용해서 시국선언문의 첫 구절을 이 망할 놈의 권력자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구나, 나 야훼 하나님이 응징을 하고야 말리라, 이런 내용을 표현을 했는데요. 기독신앙으로 설립된 대학답게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불의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거기에 담았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한국 교회와 정치 권력의 관계, 불의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어수선한 시대의 구원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문제를 후반부에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에 부분은 시국선언문에 대한 4가지 항목 집약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이고, 후반부에서는 한국교회와 권력의 관계를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한경직 목사의 신앙관, 그리고 그 사회적 실천은 과연 무엇이고, 이와 대비되는 인물로서 CR의 소리 함석헌 선생의 경우를 한번 대비적으로 살펴보고, 또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를 이 3분의 신앙관, 그리고 정치 권력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60여 개 대학, 8,000명 이상의 대학 교수들하고 사회 각계각층 지식인 집단들의 그 집단 지성의 목소리로 나타난 시국선언문의 공통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통령의 인성적 측면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 정권에서 정말 독재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인데요. 바로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말투, 언어적인, 행동적인 특성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국선언문에 나타난 대통령 개인적 인성에 대한 비판이 역대급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테면 무도하다, 무례하다, 무식하다, 비상식, 몰상식, 교양 수준 이하다, 아둔하다, 어리석다, 무능하다, 고집불통, 경박하다, 정치 철학이 부재하다. 심지어 대통령이 아닌 암군,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를 망친 임금이다. 암군 행세를 해왔다. 방통대에서도 이런 말을 했고요. 이것은 단순한 인신공격의 수준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언행을 꾸준히 관찰해왔던 지식인 집단의 평가적 언어라는 점에, 이 공적 언어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이 언어 표현의 수준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단어력, 교양 없는 언어 사용, 저속한 언어, 욕설, 동문서답, 특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언어 감각, 그 인식 수준에 대한 분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김건희 명품백 수수 뇌물이라는 공적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표현법. 공적인 체험과 사적인 농담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정있고 보살피는 인간성을 가진 것처럼 대통령이나 대통령 아내가 도리어 내세우는 이러한 화법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대국민 담화에서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이런 말을 했지만 기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작, 뇌물수수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하거나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핸드폰을 바꾸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 이러한 엉뚱한 소리, 이런 것들이 국민적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것이 시국선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요. 지도자로서 주체적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모습, 국가적인 공익보다 아내의 지시와 명령대로 움직이고 정치하는 무능함, 국정농단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것을 시국선언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이죠. 대국민 담화 내용을 선택할 때에도 아내가 사과를 많이 하고 오라고 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 또 김 여사의 신중한 처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느닷없이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엉뚱한 소리. 그나마 마지막 신락 같은 기대로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외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공적 자리에서 경우 없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예를 들면 그대로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괜히 무슨 임기 반환점에 이거라고 해서 그동안의 국정 성과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 이런 대통령의 막말 수준의 아무 말 대잔치, 이런 말을 보고 어떠한 여대생이, 대학생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준다. 국민인 내가 왜 이런 걸 계속 보고 분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 대학생의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런 식의 어투와 화법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정도의 디테일한 차원에서까지 김건희 씨의 정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정신적 지주가 바로 아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국정 운영을 어렵사리 하고 있는 것도 다 내 아내의 덕이니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인지, 근원도 초점도 알 수 없는 언어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런 내용을 작심하고 대국민 담화로 내놓겠다고 결심하고 나온 그 판단력과 정무 감각의 수준에 대해서 시국 선언문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과연 개선이 가능한 수준인가를 묻고 있다. 이것은 언어 능력, 의사소통의 능력이 본래 부족함 때문인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내가 눈치고 장난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맛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행태가 일상화된 습관으로 이미 굳어진 것이어서 고칠 수 없는 수준인 것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의도적으로 말을 흐리고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교묘한 차원의 것인지, 그 어떤 쪽으로도 격이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이런 언행과 태도로서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신뢰감을 계속 떨어뜨리며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죠. 이런 개인적인 인성적 차원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최소한 갖춰야 할 그 깊이나 넓이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는 판단을 시국 선언문은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첫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때부터 드러난 욕설 논란, 기자회견에서 반말들을 시도 때도 없이 직원들에게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써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역겨움을 주는 문제점도 지적사항이다. 또 행동적 측면에서 볼 때는 경박한 태도,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공식 행사에서 건들건들 또 거들먹거리며 걷는 그 태도, 말을 하는 도중에도 한 곳을 응시하지 못하고 계속 두리번거리거나 위아래로 훑어보는 식의 행동 특성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점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특성들, 또 한편으로는 상대를 위압적으로 짓누르는 대화 태도, 그런 행동들이 지도자로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공통 지적이 있습니다. 질문이나 진지한 주제를 온전히 다루지 못하고 뭐 그런 거는 뭐 하는 식의 겉핥기식 얼버무리고 무시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문제는 더 공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그 흔한 솔직 담백한 언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치는 대통령인데 공적 국가 일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은 딴 데 있다는 식의 실망감을 준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언어, 행동적 특성들은 과거 군사독재 대통령들에게서나마 겨우 유지되던 정제되고 긴장감 있는 태도마저 실종된 상태로 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이런 언어의 타락과 질 낮은 행동 특성들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솔직한 자기 성찰과 양심을 저버린 경박한 태도로도 충분히 권력 지배자로 행사할 수 있고 오히려 사회적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그릇된 풍속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고, 교육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점과 해악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국 선언문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 두 번째, 권력의 사유화. 이 권력의 사유화라는 말도 역대 어떤 대통령에 대한 군사 독재의 경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의 구절입니다. 검찰권 남용 횡포, 불공정으로 사회 정의를 파기하고 특검을 거부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이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이것은 결국 국민이 부여한 권력과 검찰권을 윤석열, 김건희 가족 이기주의를 위해 남용하고 국회에서 결의된 특검을 연속적으로 거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을 장악하고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국민적 의혹 사안에서도 수사를 거부하는 대신에 정적에 대한 검찰 탄압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불기소 처분권까지 다시 되살려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검찰 수사와 기소, 재판을 반복하는 불공정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시국 선언문에서는 공유하고 있다. 법을 이용해서 자기 가족의 위법성을 은폐하면서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결코 위험하다는 인식이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국민을 지속적으로 기만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를 통해서 대통령이 공익형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위한 불공정한 검찰 국가의 운영자로서 평가받기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검찰권과 법을 사유화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의혹과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장모의 부동산 이권을 위한 결정,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결정적인 단서들, 명품백 수수 위법 사실, 명태균 진술 속에
그대로 드러났듯이 지난 대선 여론 조작, 뇌물수수 혐의, 위증 사실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 가족권의 혐의 사실들인데 수사나 소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나마 지켜지고 공정하게 적용되던 법의 최소한의 공평 원칙과 적용이 윤석열, 김건희 가족관계 비리 위법과 처벌 앞에서는 그대로 얼어붙고 멈춰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필요한 이념 논쟁으로 사회 분열을 스스로 조장했다. 지금 거의 폐기 처분되다시피 한 반공 우익 이념을 불필요하게 강조함으로써 그 스스로가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특히 친일 성향의 그러한 반공 우익의 관료들을 중요한 직책에 획일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심각하게 역사를 왜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언론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파괴했고 퇴행시켰다는 평가가 시국 선언문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에 긴급하고 필요한 실용적인 정책보다는 이미 지나간 독재 정권 시절에 반공 우익 이념을 불필요하게 불러와서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일으키고 사회 분열과 화합을 오히려 대통령이 조장한 잘못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죠. 그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항일 독립투사들의 흉상을 뜬금없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시키는가 하면은 광복회 지원금을 대폭 삭감해서 활동을 방해했고 특히 과거 이념과 국민적 정서에 민감한 직책을 수행하는 자리들, 이를테면 국가인권위원장 이런 자리, 국가권익위원장, 진실화해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골수 반공 우익 세력에 빠진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임명함으로써 그동안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비롯된 5.18 광주 민주항쟁, 제주 4.3 사건 등의 이미 힘든 과정을 거쳐서 공인된 역사적 평가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부정함으로써 국민 정서에 괴리된 파행적인 정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언론 탄압과 관련해서는 입틀막으로 대표되는 언론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MBC에 대한 징계와 배척의 정도가 도를 넘어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라는 지적이죠. 정부를 견제하고 개선을 위한 쓴소리를 가짜뉴스다, 공산당 프레임으로 처리하고 불순분자로 낙인을 찍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재판으로 넘기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건전한 비판에 대한 겸허한 수용 대신에 경찰의 강경 진압이 기자회견장, 대학가, 거리 시위 현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를 형편없이 퇴행시켰다는 지적이죠. 이 정부의 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내 중요한 사회 정치적 문제를 협치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무례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제1야당 지도자를 범죄자, 잡범으로 규정하고 정부 여야당 간의 대화 과정 자체를 거부해왔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게 현안들을 결정해 나감으로써 그 피해를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치명적인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평가죠. 특히 국회에서 숙고의 과정을 통해 통과한 법안들을 임기 절반을 채우기도 전에 24번씩이나 자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대통령이 그 이해관계로 거부했고 이 중에서 5번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 보호와 이권을 위해 특검을 거부한 것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이렇게나 잦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이미 엄중하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친일적인 굴종 외교죠. 강경한 대북 방송, 또 우크라이나의 불필요한 파병 문제로 전쟁 위기감을 고조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는 정치에 대한 평가가 지배적이죠.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일련의 친일 외교는 결국 일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굴종적 외교라는 비판과 문제점을 시국 선언문은 지적하고 있다. 일본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들을 그대로 일본의 뜻에 맡기는
유례없는 친일적 외교에 대한 비판이죠. 또 북한의 도발을 자초하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경직된 대북 정책의 문제점, 불필요한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전쟁의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국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상과 같은 4가지 정도의 항목들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비리가 그대로 드러났고 한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 시국 선언문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들 시국 선언문들 중에서도 제 눈길을 가장 흥미롭게 끌었던 것이 바로 연세대학교 시국 선언문. 교수 177명이 서명했던 시국 선언문의 내용인데요. 바로 구약 성서를 인용해서 불의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왜 제 눈길을 끌었냐면은 바로 한국 교회와 정치 권력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 권세와 영광의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과연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시국선언문의 그 첫 번째 대목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제목은 이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자, 내용이 이겁니다. 제일 첫 대목이죠.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 자, 이게 구약성서의 내용이거든요.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성서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권력 아래 살고 있는가? 이게 시국 선언문의 내용이에요. 꼬리를 무는 정권의 비리와 권력 사유와 의혹에 국민 누구도 더 이상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제일 마지막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반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아직도 그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 문제를 한국 교회와 정치 권력의 관계, 불의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연세대의 시국선언문의 첫 대목에서 인용한 성서의 구절은 바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응징을 섬뜩하게 표현하고 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 신앙은 크게 볼 때 2가지 상반된 태도를 보여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 지배 정치 권력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뜻이므로 여기에 한없는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과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명으로 꼽는 분이 있죠. 한경직 목사인데요. 한경직 목사가 즐겨 다루는 설교 중에 한 대목의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1946년 건국과 기독교라는 설교의 제목인데, 자, 요 대목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누구나 다 정치에 관여해서 국가의 흥룡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에 복종해야 되고 교회는 정치적 문제에 깊이 관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와 정치 권력의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설교 내용이죠. 현재 한국의 이른바 우파 기독교의 정치적 입장은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일제치하로부터 해방 이후 이승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 그리고 신군부 전두환 독재 정권을 거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입장은 교회와 정치 권력의 밀착 관계에 이어져 왔음을 볼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독 우파 세력은 자신들이
기득 집권 정치 세력을 도와 해방 이후 건국을 성립을 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반공 이념을 채택한 지배 정치 집권 세력과 상호 공생관계를 맺으며 권력의 비호 아래 혜택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굳게 믿는 신앙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지하는 기득 지배 정치 권력을 위한 극심한 정치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기독교와 정치 권력과의 공생관계의 흐름을 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했던 한경직 목사의 목회활동, 그 신앙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 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추앙받는 한경직 목사는 평안도 출신이고 해방 이후 소련 군정 아래 공산당의 탄압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영락교회 청년들을 대거 서북청년단의 일원으로 조직화하는 데 힘을 쏟았고, 미 군정과 이승만은 자신들의 정치 권력 유지를 위해 이 서북청년단을 적극 활용했다. 독립, 정부 수립이 되겠죠. 이 독립과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이들은 제주 4.3 사건 때 무고한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대량 학살한 점은 한국 현대사와 교회사의 가장 큰 흑역사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반공과 남한 독립정부 수립을 위해 제주도민 90% 이상은 빨갱이, 좌익이라는 이름으로 양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괴멸시키는 것이 독재 공권력과 결탁한 당대 기독교의 사명이었던 셈이고, 이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배척이었고 증오와 광기의 종교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신군부 세력이 광주 5.18 시민 대학살을 집권한 이후에 그 몇 달 뒤죠. 8월 6일 국가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라는 이름이었지만 사실상 학살로 집권한 전두환 위원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기 위한 목적의 모임이었고, 여기에 한경직은 원로 목사로서 조향록, 정진경 등의 기독교 대표 목사들과 함께 나아가서 우리 국가를 위해 특별히 수고하시는 전두환 위원장님께 지극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독재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홍보 역할을 하는 그 생생한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 훗날 한경직 목사는 일제강점기 때 자신이 신사 참배했던 사실을 고백한 반면에 그 이후에 진행됐던 독재 정치 권력과 결탁된 자신의 목회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오도 인정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에서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 내려온 목회자들에게는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독재 정권이라 하더라도 반공 우익 이념을 공유할 수 있는 세력으로 목회자들은 인정을 했고, 한편으로는 이 독재 권력의 보호 아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독재 정치 세력 쪽에서 볼 때에는 이들 기독 세력을 적극 활용해서 집권을 위한 지지층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을 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호 공생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살인적인 기득 독재 정치 세력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한경직 목사가 그토록 강조했던 바 혼돈으로부터 벗어나 질서를 잡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고, 권세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치 현실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렇지만 질서도 질서 나름이다. 총칼로 짓밟고 폭력으로 유지되는 외형적 질서는 침묵과 억압, 죽음의 고요함일 뿐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경직 목사는 수많은 선교 사업도 했고 교육 복지 활동에 공헌한 이력도 있어서 나라에서 훈장도 받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의 수상자가 되기도 했지만, 오늘날까지 극우 기독 세력이 극심한 정치 권력화의 경향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현세 권력을 지닌 정치 세력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보수 정치 세력을 위해 아낌없이 싸우고 극심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폭력적인 신앙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는 상반된 입장이죠.
권세와 영광의 하나님을 다른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불의한 정치 권력에 순종하는 대신에 오히려 비판하고 비폭력적 방법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최소한 학살 정권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대표적인 분으로 CR의 소리 함석헌 선생을 들 수가 있겠죠. 한경림 목사와 한 살 차이고 같은 이북 출신이죠. 오산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기독신앙자고 교육자고 사상가로 두 사람은 비슷한 환경적 배경을 지녔지만 남쪽에 와서 펼친 사회활동 분야나 신앙과는 사뭇 대비가 됩니다. 함석헌 선생에게 있어서 CR이란 어떤 것인가? 그 스승 유영모 선생이 말한 것이라고 하면서 백성민을 한글로 풀자면 씨는 무슨 열매든지 낳게 하는 그 바탕이 되고, 그것이 알알이 모인 것이 바로 CR이다. 그러니까 CR은 곧 민중과 서민이죠. 이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고 그 자체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봅니다. 스스로 깨치며 성장하는 참된 창조적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예수도 이 CR의 뜻, 다시 말해 묻 시민들 속에 하나님 뜻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CR의 소리는 곧 민심이고 천심이 됩니다. 정치 권력도 이 CR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참 기독교 신앙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최근 터져나오고 있는 이 시국 선언문들도 CR의 소리고 누구에게도 무참히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함석헌 선생의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R의 소리는 오늘의 팔락거리는 등잔입니다. 모진 바람 불고 사나운 짐승 날뛰는 어두운 골짜기의 초막 하나를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큰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호롱불 하나 때문입니다. CR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이 시대의 흐름에 초롱에 기름을 대십시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 등잔을 꺼서는 아니 됩니다. 자, 이제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죠. 역시 함석헌 선생과 마찬가지로 불의한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역시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치 권력에 대하여 아무리 큰 나라 사랑, 그 정치적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군부 독재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들을 겁박하고 학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죠. 아무리 큰 공적이 있다 해도 폭력적인 정치 권력에 대한 종교의 사회 비판적 역할을 잊지 않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우파 기독 세력의 한경직 목사보다는 CR의 소리 함석헌 선생의 한결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현재까지도 천주교의 정의사제 구현단의 신앙과 순수한 정치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의사제 구현단 천주교 전종훈 신부의 말입니다. 교회마저 세상의 슬픔을 외면한다면 사람들이 그 서러운 눈물을 어디서 닦겠습니까? 또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싸움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입장입니다. 권력 정치에 그 신앙의 사명이 있지 않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양심적인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투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불의한 권력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문기현 신부의 말인데요. 이러한 함석헌, 김수환 추기경의 신앙관을 통해서 볼 때 권력 쟁취, 정권 획득의 혜택을 누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반공 우익 정치 세력을 위해 좌파와 불순분자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기독신앙의 사회적 사명이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면모를 볼 수가 있다. 자, 이와 같은 입장은 아무리 현세 정치 권력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대다수 민심을 거스리고 억압하면 야훼 하나님의 응징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민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이 곧 정치고 신앙의 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들불처럼 번지고 또 보물처럼 터지고 있는 시국 선언문의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4가지 정도로 항목화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그 시국 선언문을 통해서 불의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한국 교회와 정치 권력의 관계, 또 이 어수선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함석헌 선생, 또 한경직 목사, 김수환 추기경, 이들의 신앙관과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도 대비적으로 살펴봤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교회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파괴가 되고 또 우리가 그토록 힘겹게 이루었던 민주주의가 현저하게 퇴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